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등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들으신 것처럼 대구에서 국내 첫 번째로 아파트 대상의 코호트 격리도 시행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매일 이제 신규 확진자의 확진자 수의 증가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질문으로 일단 증가세의 어떤 추이 500명, 4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WHO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다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변곡점이 왔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월 29일 날 이제 909명이 제일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0명, 600명을 오가다가 며칠 전에 이제 438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500명 거의 부근인 483명이 이제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르락내리락 추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추세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구나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집단 감염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빈도가 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단 감염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또 이제 어떤 하나의 원점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감염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집단 감염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 제가 뉴스에도 전해 주셨지만 이 대구 도심의 아파트가 이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호트 격리라는 게 아예 집 바깥을 못 나가는 건가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 전부가? 그렇습니다. 아예 이제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도시락만 안으로 넣어드릴 거고 그 이외에 모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한 이유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만일에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이렇게 코호트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무엇보다도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환자, 지금 기존의 확진 환자를 보살피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아파트에서 지금 무더기로 이제 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를 아파트에서 빼서 어딘가로 이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자체를 이제 코호트 격리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완전히 출입이 통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볼 때 그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아예 그냥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는 처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까?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째로 격리한 거예요. 만일에 이게 환자가 좀 적은 어떤 지자체였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통째로 격리하기보다는 확진 환자만 골라서 우선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의심 환자로 분리되는 분들은 집에서 자가 격리토록 했을 텐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이송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통째로 이제 이렇게 코호트 격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가구가 1인 1가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를 통째로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 마치 아산 진천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산 진천에서는 확진 환자가 아니었다는 점. 지금 여기는 확진 환자가 다수라고 하는 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째로 격리 조치하고 1인 1가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인 1가구에서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감염이 내부에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직접 당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각자의 집에 머무르도록 하고 혹시 집에 2명이 있는 경우에는 집 내에서도 서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접촉하지 않도록 아마 이런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통째로 격리 조치를 하고 1인 1가구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집에서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되는 이런 상태. 그다음에 혹시 병증이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중증으로 된다고 하면은 즉시 연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런 쪽으로 이송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대구시 브리핑에 따르면 이 입주자 100여 가구 중에서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드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확진 환자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서 더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분들의
전체 입주자들 중에서 지금 신천지 교인분들이 한 94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다가 이분들이 지금 살면서 뭔가 이렇게 확진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최대 잠복기를 지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일단 신천지 교인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같은 교인이다가 보니까 이 대구 아파트 내에서 추가적인 모임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 내에서도 전파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신천지 교인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됐다는 주 원인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좀 해야겠네요. 그럴 결과적으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맞불을 또 놨습니다. 네.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이 정지가 된 것이고 입국 절차가 또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아까 정세균 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취약한 방역 실태를 꼬집었었는데요. 일본의 감염 실태를 우리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와 뭐 일본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월등히 낮죠. 낮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단 검사를 하고 또 환자를 찾아낸 거기에도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자체가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훨씬 방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확진 환자가 많아서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저는 오히려 잘하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최근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일정 등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좀 실제 환자보다도 좀 저평가되는 그런 환자 수 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검사에 대한 그런 어떤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계속 방역에 있어서의 문제를 자국 내의 전문가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환자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동선도 다 추적이 되고 있고 추가 확진자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것도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지금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의 환자가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왜냐하면 누가 환자인지를 모르는 상태의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카운팅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훨씬 많을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을 여행할 경우에는 뭐 예. 상당히 우리 국민이 전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일본 전문가가 얘기한 거가 만일에 맞다고 하면은 실제 일본의 인구나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일본에서는 확진만 안 됐을 뿐이지 환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본이 우리에게 한 조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또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일본이 훨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오히려 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일본이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잘한 조치가 아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미국 CNN에서는 이제 실제 확진자 수가 일본 정부의 발표보다도 10배 넘을 수 있다라는 또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다라는 건 검사량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검사량의 차이에서 거의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의심 환자가 있거나 또는 역학조사로 명확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검사를 다 못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일본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 완전히 초고령 사회입니다. 예. 전 세계가 아는 것처럼 초고령 사회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바이러스 기저질환자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망하는 사람 따로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감염이 되어도 증상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쉽게 치료가 되는데 예. 고령자시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은 쉽게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 투명하지 않고 환자 수가 기본적으로 많다고 하면은 네. 일본은 향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망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질본 연결도 그렇고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 얘기 때 그 브리핑 때도 그랬고 일단 뭐 굉장히 발빠르게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라든가 치료 시설 같은 게 좀 미비한 건 아니지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증 환자,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경증 환자 아닌 중증 환자 발현이 됐을 때만 검사를 해서 카운팅하겠다 뭐 이런 속셈인 건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쭉 봐온 것처럼 이제 지금 이 방역과 관련해서 정치가 이제 계속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왜 이 방역과 관련해서 정치가 개입이 되고 실제 환자 수나 실제 위험도보다도 계속 전표가 됐는가? 이것은 뭐 제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취했던 스탠스는 예. 계속적으로 실제 해야만 되는 것보다 적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계속해서 WHO 기준 예. 91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1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팬데믹 형상을 이제는 좀 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면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이다. 예. 이거를 이제 WHO가 판단해서 WHO가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리 전 세계에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에서 아주 심각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팬데믹을 선언하기는 좀 WHO가 어려울 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확진 환자가 최소 이제 230명에 14명이 사망한 데다가 21개 주로 확산이 되고 또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기보다는 상당히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초입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이 미국인데요. 미국은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은 의료 보험이나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감염이 되면은 이것을 막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폐렴 증세가 있어서 미국 병원의 응급실로 걸어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냥 치료 비용만 5천만 원에서 몇 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일에 지역 사회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이 보험을 갖지 못해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WHO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면서 팬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 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비용 손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우리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세계 확산 때문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게 될 경우에 경제 상황 그런 점에서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상 계획을 미리 세워서 만일에 WHO가 정말로 팬데믹을 선언한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거의 핵폭탄급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WHO 입장에서도 교수님 말씀처럼 뭐 그건 뭐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미국 상황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팬데믹에 대한 기준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탈리아는 지금 우리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사망자가 볼수 있고요. 많죠. 그렇습니다. 또 예. 이란도 그렇고요. 영국, 프랑스 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차 웨이브는 이제 1차 쓰나미라고 볼 수 있죠. 1차 쓰나미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접한 우리나 일본, 그다음에 이란, 이탈리아 그러다가 다음 쓰나미나 웨이브가 이제 다른 국가들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까지 간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은
만일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WHO가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거는 일부 국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WHO가. 그런데 미국 상황도 여전히 국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워낙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의 상황과는 또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고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확대된다. 이러면은 WHO가 전격 팬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은 한 3주 그러니까 3월 말까지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WHO가 충분히 팬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 팬데믹 선언이라는 걸 WHO에서 하게 되면요.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는 건가요? 우선은 팬데믹이라고 선언하는 그 자체가 위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이동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전 세계 물류를 제한한다거나 예.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WHO가 만일에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조항을 더 붙일까 하는 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한다. 이 자체가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가 만연해 있고 굉장히 위험이 크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2009년도에 신종플루 이때 이제 팬데믹을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길리어드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던 타미플루 하나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으로 딱 그 하나로 수십조를 벌면서 지금의 길리어드가 세계 최정상급의 제약회사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제 드릴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코로나19 렘데시비르 국내 3상 승인에 이번 달에 돌입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일단 치료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팬데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런 어떤 뭐 그것도 있겠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공포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렘데시비르나 어떤 이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저희가 어떻게 좀 현재까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뭐 전 세계에서 렘데시비르를 비롯해서 쓸 수 있는 약은 한 4종류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은 이제 3종류를 쓰고 있고요. 아마 아비간도 곧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4종류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각각의 약이 각 환자들에게서 어떤 치료 효과를 보이나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4종류가 다 환자들한테 효과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떤 환자한테 어떤 약이 좀 더 적합하다 이런 건 예.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치료 효과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네, 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이 코로나19의 전문으로 적용이 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환자들은 이 치료약을 쓰더라도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팬데믹 상황이 되면은 일단 이게 주는 이제 공포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막연한 공포심. 그렇죠. 그러니까 예. 80%의 환자 정도는 경증을 앓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고령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력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정부도 충분히 이런 점을 좀 유념하면서 예. 우리 내부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국제적인 상황까지도 좀 보면서 우리 정부가 각 당국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치료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치료제라는 게 사실 경증 환자보다는 고위험군이라든지 노약자들에게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부산에서 이제 좀 환자 발생 케이스가 있는데 30대 임신부고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임신부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임신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이 사실 잘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위험군이라고는 분류는 해요. 네. 보통 이제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좀 높습니다. 다른 태아가 있기 때문에. 태아가 있기 네. 때문에 면역력이 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는 항상 이제 2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위험이 있는 것 때문에 임신부에게는 약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군에 속하긴 합니다. 지금 이제 임신부가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환자에게 쓰는 그런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1차적으로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데 본인의 면역력이 충분하면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해열제 정도로도 충분히 완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약을 써야 되는데 이때 약을 쓸 때 어떤 약은 쓸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약은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가령 꼭 같은 해열제라도 어떤 것은 임신부나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고 태아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열제도 이제 임신부인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약과 없는 약을 구분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4가지 약들도 제가 지금 어떤 게 임신부에 쓸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분명히 이 4개의 약 중에서 임신부에게 쓸 수 있는 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관찰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병증에 따른 약을 먼저 병증에 따른 조치를 먼저 할 겁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해열제라든지 그다음에 항생제라든지 이것도 이제 임신부에게 쓸 수 있는 해열제나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걸 네. 투여하고 그런 다음에 만일에 이제 바이러스가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 4종류의 항바이러스제를 쓸 것 같은데 그것은 임신부에게 해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예. 그런 아마 항바이러스를 투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당장 신종이긴 하지만 태아에게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면역 기능이 있어요. 태반 자체는 엄마에게서 아이로 가는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어떤 것이 아이에게 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면역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유해한 것이 가는 것을 이전된 것을 차단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엄마의 혈액과 아이의 혈액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엄마의 혈액이 아이의 혈액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혈액이 아이를 죽이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태반에 있는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태반이 아주 독특한 그런 면역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든 예를 들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나 몇 종류의 바이러스는 엄마에게서 아이로 가는 것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예. 엄마에게서 아이로 가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바이러스가 엄마에게서 아이로 가는 수직 감염은 안 되거나 아주 낮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아까 저희가 이철우 지사가 처음에 모두 발언 때 얘기했던 안타까운 사건,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뭐 과로사로 숨진 경우도 있었고. 일단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의 분류 얘기. 이건 이제 초창기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여러 개 시설에 뭐 오늘도 그 입소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가 한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이 의료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증 환자는 이제 뭐 경증 환자 중에서도 물론 중증 환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분리를 더 세분화해서 경증 환자들의 어떤 그 의료진 관리는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매우 필요하죠. 예. 지금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시는 분들은 경증 환자거든요. 이미 이제 중증도 분리가 된 경증 환자세요. 예. 정말 경증 환자세요. 예를 들면 40대 이하라야 되고 어떤 기저질환이 없어야 되고 담배 안 피워야 되고 뭐 등등 아주 이제 경증 환자들만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되시는데 그러면 생활치료센터 역할은 뭐냐? 이것은 의료진들이 관찰하는 것. 의료진들의 관찰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뭘 기대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면역으로 스스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분들이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예. 혹여 이분들 중에서 중증 환자로 빠지면 즉시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이 생활치료센터의 목표는 관찰을 하면서 정말 해열제나 감기약 정도를 투여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생활치료센터를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실내 체육관 같은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환자기 때문에 굳이 1인 1실, 아산이나 진천 같은 시설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오픈된 장소에 최대한 사람 많이 넣을 수 있게. 많이 수용을 하고
의사가 1명, 간호원 1명 정도나 많아야 간호사 2분 정도가 전체를 살필 수 있는 형태의 수용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수용되신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생활치료센터로 못 가고 자가에 격리되신 분들도 그렇죠. 지금 2,000분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오히려 실내 체육관을 좀 개조해서 신속하게 이런 분들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 쉽게 지금 모든 분들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있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양해도 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체육관이나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을 해보자면. 우선은 이제 수용되신 분들이 되게 불편하세요. 불편한 기본적으로 이제 옆 사람하고 이제 불편한 게 있고 이제 다른 하나는 전혀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데 다른 하나는 혹시 추가 감염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전혀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두 다가 확진 환자거든요. 모두 다가 확진 환자이기 그게 때문에 더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더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체로 그렇게 있다가 내가 이제 검사를 받아서 완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완치가 되면은 재감염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수용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위험이 없는데 굳이 1인 1실이나 뭐 1인 2실 정도로 되면서 관찰이 좀 불편한 그래서 의료 인력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런 방식을 자꾸 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권 또 수용되신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고려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의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